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모시는 분 이용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인사이더 인사이트 인사십니까? 인사 아니요. 아싸 이런 거 아시죠? 아싸이지만 이제 무슨 아싸. 인사이더고 싶은 아싸입니다.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그 인사이드가 어느 인사이드냐 여러분 저희는 Y 스트릿 아니겠습니까? Y 스트릿 요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궁금한 그런 것도 곳인가요? 있고요. Y도 있고 여의도예요. Y. 네. 월스트리트 한번 좀 따라잡아 보자. 근데 실제로 월스트리트에 계셨던 분 그렇죠? 그쪽에서 맞습니다. 7년 조금 못되게 일을 하다 넘어왔습니다. 트레이더를 하셨다고요? 네. 오. 근데 저는 이 책에서도 본 게 또 그 이용준 작가님의 커리어 중에서 네. 알고리즘 트레이딩 맞아요. 그거를 같이 기획을 하고 또 실무까지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핫머니, 네. 리얼머니라고도 하는데 투기성 단기 자금, 네. 롱텀으로 투자하는 자금 정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네, 구분이 상당히 명료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제 저희는 핫머니라는 표현보다는 패스트머니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둘이 지칭하는 거는 거의 같은 개념이고요. 네.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실제 돈이 아니라 그 신용을 이용해서 예.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빨리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패스트머니라고 분류하고 대표적으로는 헤지펀드가 있죠. 헤지펀드나 매크로 헤지펀드. 그리고 또 그 트레이딩 룸에서 네. 그 금융사의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네. 좀 빠르잖아요. 빠른데 이제 2008년 이후에 예. 그 금융 대위기를 겪으면서 네. 그 풀업 전략이라고 하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취하는 형태의 전략은 다 명시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네. 그 투자은행과 일반은행 분리되고 뭐 하면서. 그죠. 네. 아하. 근데 이제 물론 그 모든 전략이 다 명쾌하게 이건 풀업 전략이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전략이 부분 섞여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의 주 전략이 풀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타이틀 자체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요? 네. 근데 자기 자본으로 또 투자는 하긴 하잖아요. 그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예. 그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는 곳은 따로 떼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법인을 분리하듯이 분리를 그죠. 해서. 네.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을 좀 쓰셔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항상 이런 얘기 한 번씩 나옵니다. 외국인이 개인들의 포지션을 털어먹는다. 네. 개미 털기. 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월가에서 네. 한국 개미 털기 네. 합니까? 이거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좀. 일단은 월가는 개미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개미 포지션에 크게 관심이 없고 예.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다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마치 그 나비 효과라는 표현처럼 예. 나비가 날갯짓을 한 게 나중에 태풍이 돼서 돌아오는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의도해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가장 그 책을 쓰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지점인데 트레이더가 예. 특히 월가에서 일하는 트레이더들은 투자자들과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이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 같은 시장에 머무는 사람들. 그죠. 네. 누구를 꼭 털어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트레이더들은. 그죠. 네. 이것도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왜 물량바지 아니냐, 설거지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오해가 그 월가가 특정 종목을 막 쓸어 담았다. 막 공시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네네네. 메릴린치나 이런 곳에서 특정 주식을 막 많이 보유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투자은행이 의도를 가지고 매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그 공시에 올라오는 이런 정보들이 그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 회사의 이름으로 누가 맡겨놓은 이제 그걸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커스터디를 해놓은 물량이거나 혹은 그 회사의 브로커 창구를 사용하는 고객이 그렇죠, 그렇죠. 주문한 그 주문을 이제 기명으로 입력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포지션을 많이 쌓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투자은행은. 그러니까 증권사는 말 그대로 그 창구일 뿐인 거죠. 그죠. 네. 그 증권사 창구를 이용을 해서 이대호란 사람이 1조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왜 한국 시장은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네, 외국인들의 ATM기나 마찬가지다. 네, 네.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식은 맞아요. 그게 제가 월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 오히려 나와서 조금 더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어. 혹은 뭐 가상화폐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조금 새롭게 나오는 대체 투자 상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곳에 출구 유동성으로 한국을 많이 떠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제도권보다는 제도권과 약간 발을 걸치고 있는 비제도권에서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비상장 주식도 그렇고.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거래도 활발하고 맞아요. 유동성이 좋다라는 인식은 있는 거네. 네. 지금에야 이제 뭐 로빈후드라는 앱도 있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HTS라는 그런 비슷한 개념이 미국에도 되게 잘 퍼져 있는데 네. 최근까지도 사실 꽤 최근까지도 이게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되게 낮았어요. 미국은 네. 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높은 편이죠. 맞아요. 네. 코스닥 거래 금액 한 7, 80%가 개인이니까요. 그죠. 예. 한때 이제 그 인덱스 옵션 같은 시장도 되게 핫했고 예, 한국이. 예. 네. 그래서 되게 어디서 이 전투적인 민족성이 나오는 것인가 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네. 그렇죠. 미국 시장을 이제 국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코로나 전후로 해서 개인 투자 붐이 엄청나게 일었고 그때 맞아요. 로빈후드 엄청 커지고 그죠. 게임스탑 네. 사태가 그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을 미국의 개미들이 다 그냥 터뜨려버리고. 막 박살 내버리고. 네. 근데 거기도 일단은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거는 맞네요. 많이 커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한번 크게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2008년에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쭉 시기를 지나서 2020년에 한번 크게 들어왔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소수의 종목에 잘 올라타서 돈을 많이 벌어내는 그런 성공 신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찰이 좀 트리거가 돼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네, 미국의 개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러면 투자자들의 기관에 대한 반감 네. 여전히 있지 않아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한국보다 확실히 덜한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보단 덜하다. 네. 그게 우리나라는 다 이제 막 증권사 놈들은 나쁜 놈들 막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근데 이게 그 구조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결심을 예. 했던 계기가 그 한국 돌아와서 예. 이제 카페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예. 이게 좀 여러 주변에서 그때 한창 주식에 대한 주식 얘기 관심이 많이 할 때. 그쵸 많이 예. 높아져 있어서 예. 주식에 대해서 막 토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내가 찍은 종목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이제 연설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기관이 증권사가 우리를 털어먹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듣기도 했었는데 또 막 그분들 이야기를 뭐 그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이제 조각조각 듣다 보니까 왜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구조를 명료하게 잘 쉽게 모르세요. 맞아요. 그 알려주는 소스도 잘 없고 그게 소스 없이 보려면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 2년 반 전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자 생활에서 그 봤던 금융가의 제 뒷이야기. 네. 책이 어디 갔나? 안 팔려갖고 어디 다 처분했나? 근데 요거는 이제 월스트리트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예, 월스트리트 선수들의 비밀입니다.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이용준 작가님의 신간이고요. 근데 저 또 진짜 궁금한 거. 알고리즘 트레이딩. 네. 이거 기획하시고 실무도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사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네. 너무 넓은 분야를 지칭하고 있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도 또 되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고. 제가 했던 경험조차도 전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편향될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사전적 정의는 그냥 반복되는 매매를 기계로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빈도인지 중빈도인지 저빈도인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혹은 성격, 이게 그 흔히 시장 조성이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을 하는 행위인지 혹은 먼저 포지션을 잡는 프랍 전략인지 혹은 뭐 방향성을 내가 태우고 싶은 전략인지 혹은 방향성을 없이 시장 중립적으로 가는 전략인지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뭐 네. 이평선이 어떻게 됐을 때
추세가 어떻게 됐을 때 아니면 뭐 수급이 어떻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치를 어떻게 산다라는 걸 다 짜놓고 그죠. 네.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주문을 넣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조금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부터 메릴 린치 창구 그다음에 그 시타델의 퀀트 펀드 이런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한 5, 6년 전에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코로나 네. 직전부터. 그러면서 그들이 막 시장을 교란한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 멸치증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메릴 린치. 아, 그래요? 네. 그들은 좀 뭔가 다를까요? 제가 이제 그 케이스들을 직접 뜯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모든 트레이딩이라는 행위랑 사실 투자라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트레이딩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딱 내가 들었을 때 그걸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또 은근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자랑 트레이딩이 또 교집합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면 그런 고빈도 매매나 알고리즘 거래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초간단 요약을 하자면 네. 시장에서 시간이라는 연료를 이용해서 내가 불확실성을 수확하는 약간 좀 추상적인데 돈 넣고 기다려서 시간이 강제로 필요해서 기다려서 이제 수익을 얻어내는 행위가 투자고요. 시간이랑 상관없이 시장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포착해서 그걸 뽑아먹는 게 트레이딩이거든요. 아하. 네.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중고차 매매랑 똑같습니다. 이게 중고차 딜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예. 차값이 오르는 거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의 매수자랑 매도자가 한날 한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차를 내 재고에 넣어놨다가 오는 사람이 이제 상품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주면은 차익을 얻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비효율성이거든요. 아하. 매수자랑 매도자가 항상 존재하는데 같은 공간에 없다. 같은 시간에 없다. 이게 비효율이라서 이제 이분들은 중고차 트레이딩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매매 중심, 그죠? 사고 파는 것 중심. 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비효율이 나타났을 그죠. 때. 근데 인베스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보기도 그죠. 하고 네. 시간의 기다림이 또 필요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초단타 이런 알고리즘 매매는 당연히 트레이딩일 테고. 맞습니다. 그 아까 뭐 중빈도 저빈도 고빈도. 네. 우리가 왜 고빈도라는 거 진짜 막 초단타로 막 사고 판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빠른 경우는 뭐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하는 이제 1000분의 1초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진짜 그러니까 사실 1000분의 1초요. 네. 이제 나스닥 저도 이제 이 시스템의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그렇게 깊진 않은데 이제 이 매칭이 주식을 사고 팔 때도 호가창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이 호가창에서 주식의 매수랑 매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따다다닥 일어나는 예. 이 시기 자체가 예. 단위가 그 1000분의 1초라고 하는 마이크로 세컨드보다도 더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자잘한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긴 합니다. 아니 뭐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 심지어 뭐 그죠. 100m 결승전 통과하는 것도 100분의 1초까지만 재잖아요. 네. 똑같이 들어왔을 때 뭐 1000분의 1초 단위로 뭐 그죠, 본다고는 그죠. 합니다만 야 1000분의 1초 이게 그럼 뭐 주문이 나가는 속도예요? 아니면 한번 샀다가 0.01초 만에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매 주문이 체결되는 이제 틱이라고 부르는 그 틱 단위의 그 예. 시간 단위가 그렇게 되는 자잘하게 쪼개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시타델이나 뭐 그런 창구 거래나 이런 곳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비율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만약에 우리가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갔는데 예. 중고차 딜러가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예. 그리고 이제 보여달라는 차 안 보여주고 괜히 막 허위 매물 보여주고 음. 매물을 보여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리고 아 허위 매물. 그죠? 이런 사례는 이제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가끔 나오는 사건 사고잖아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를 줄 수는 있어요, 트레이더가 투자자한테. 작정하고요? 이제 그건 불법이죠. 이제 그거를 근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서 처벌하는 거고. 그죠? 왜 당연히 이제 허위 호가, 허수 호가 이런 거는 시장 교란 행위로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저자입니다. 제가. 야, 그러면은 고빈도가 1000분의 1초까지 가고. 네. 그럼 좀 저빈도는요? 뭐 저빈도는 사실 이제 얼마나 느려지는지는 다 다른데 예. 뭐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전략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트레이딩 자금인데 네. 하루 종일 보유하기도 해요? 5년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려서요? 아니요. 이게 이제 아니 어디 트레이딩인데 네. 5년을 보유해요? 이게 제가 그 트레이딩과 투자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예. 이제 종종 드리는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오. 그 아마 이제 금융 또 그 여의도에서 예.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CDS라고 하는 크레딧 네. 디폴트 수합 있잖아요. 신용 디폴트 수합. 네. 그 CDS들을 합쳐놓은 인덱스가 있거든요. 어. 마치 S&P 500 종목들을 예, 합쳐서 예. S&P 500이라는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 근데 이 인덱스랑 개별 수합 계약이랑 예. 개별 CDS 종목들이랑 가격이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을 그러면은 비싼 것을 사고 싼 것을 팔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내가 시장에 갖게 되는 리스크는 0인데 그 무위험 차익 거래. 그죠. 예. 근데 이거의 만기일이 5년이다. 5년을 끝까지 들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계산해서 네, 뭐 다른 뭐 이자율도 계산을 해야 될 테고 그죠. 그런 거 시간 기회 비용 감안을 했을 때 네, 요거 우리가 5년 동안 갖고 있으면 무위험 차익 거래로 예상 수익 얼마나 딱 나오는. 그죠. 네. 이제 물론 5년까지 아마 다 보유 안 하고 중간에 이제 풀어버릴 거예요.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로 인해서. 중간에 또 어느 정도 이익 나면 요 정도만 갖고 그죠. 포지션 그냥 청산해 버릴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야, 재밌다.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예고. 네, 이런 그 차익 거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또 인덱스와 개별 주식들. 네, 또 왜 뭐라 해야 되나? ETF 같은 경우에도 네. 순자산 가치랑 그죠. 이게 좀 가격의 ETF 괴리, 가격이랑, 그죠. 예, 괴리가 또 발생을 하면 또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네네. 뭐 하다못해 뭐 김치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을 때 코인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네. 그게 또 그러면 월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하나하나 투자 기회겠네요. 맞아요. 다 하나하나의 트레이딩 기회고 비단 월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게 도대체 수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네. 내가 시장에 지불하지 않아도 될 거래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면은 유동성이 되게 낮은 ETF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ETF를 시장에서 내가 시장가 주문으로 한 번에 사버리면은 아, 초과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호가 올라가니까. 그죠. 예. 근데 ETF의 구조상 제가 이 구조는 너무 디테일해서 생략을 할 텐데 네. 이건 ETF는 내가 사고 싶은 양을 쪼개서 사면은 그 가격에서 호가가 체결될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쪼개서 산다고요? 네, 그러니까 1억어치를 한 번에 확 사는 것보다 1,000만 원씩 10번에 나눠 사는 게 주문을 넣을 때. 네, 그게 좀 더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왜냐면은 그 LP들도 활동을 해주니까 그죠. 네, 매도가 매수가 제시를 해주는데 매도가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주문. 네, 내가 10,000개 이상 사버리면 호가 올라가 버리는데 그죠. 네. 요 10,000개 안에서 뭐 5,000개, 5,000개. 그 다음에 얘가 LP가 10,000개 또 매도 주문을 내면 그때 또 5,000개 받아서 맞습니다. 사고 네. 이렇게. 네네. 네,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뭐 연 수익률 15% 16% 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잘못 주문 내서 2, 3%가 깎여버리면은 그게 사실 되게 유의미한 거거든요. 쌓아놓으면은. 그러니까 가끔 그 주문 실수 났을 때 그죠. 어디 뭐 피레침 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주문 실수구나. 네네. 아래쪽으로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고. 그죠. 잘못 눌러서 시장가로 네. 거래하기도. 근데 월가에서도 왜 팻 핑거라고 네. 하잖아요. 뚱뚱한 손가락의 네네. 실수. 맞습니다. 그거 좀 일어나지 않아요? 아, 일어나는데 예. 사실 뭐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그런 사고가 아주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왜 단말기 같은 게 이렇게 따다다닥 입력을 해서 네. 그거를 자동화는 못해요? 아, 그게 점점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에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년 전이고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 경험조차도 많이 오래된 경험이다 보니까 지금 제일 최신 기술이 도입된 그 트레이딩 플로어의 그 상황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저조차도 업데이트해야 이제 캐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전화로 누군가 막 주문을 하고 전화가 왔다가 끊기도 전에 다른 전화 와서 주문하고 이러면은 이게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신입이 그걸 시스템에 기입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막 불이 나겠네요. 네, 그러게. 근데 이게 월가는 참 특이한 게 지금도 보면은 왜 뉴욕 증시 마감 뉴스 나올 때 항상 그 아인슈타인처럼 생긴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 되게 인플루언서인데 하얀 머리 아저씨. 네, 그 사람이 이제
어디나 트레이드 플로어에서 주문 넣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중개, 아, 주식 네. 중개인. 그런 직업이 지금도 오프라인에 계속해서 있고 또 월가는 또 그런 노조도 있다고 하고. 약간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이제 대부분의 주문 입력 같은 게 많이 자동화가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큰 단위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기관과 기관이 이제 양자 거래라고 하는 전화해서 하는 그런 거래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JP 모건에서 100억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100억을 산다. 네, 할 때는 이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잘 안 돼 있기도 하고요. 보니까 이 뒤에 그 추천사 써주신 분 중에 그 월가 출신이신 영주 닐슨 교수님도 있고 네, 우리 또 구독자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윤지호 대표님이 또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들도 뭐 집에서 이렇게 매매, 사무실에서 매매 전문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알고리즘 매매랑 어떻게 보면 이 시장 한가운데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부딪히는 거예요. 겨룬다면 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겨룬다는 개념이 잘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도 요새는 시장에 대한 지식을 얻을 만한 소스도 많아지고 네. 정말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Y3처럼 이런 컨텐츠를 좋은 매체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좋은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는 게 좋아져서 또 이제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전략을 짤 때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원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원리를 최대한 많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글을 쓰게 됐던 것도 계기이긴 한데요. 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중고차 매매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중고차 딜러가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사고 팔고 싶은 그 니즈를 저마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좀 뭐 헤이딜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새 가서 편하게 거래를 하고 그 관련된 서비스 기술을 이용한다는 거는 네. 내가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거래를 하는 대부분 뭐 시타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의 알고리즘 거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리즘 기법을 쓸 때 경합을 하기보다는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티그룹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내가 거래하는 상대가 어. 알고리즘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네네. 그러니까 왜 개별 종목에도 보면은 이제 매수 창구, 매도 창구 어디 나오는데 네. 대부분 또 그게 알고리즘 중개 많이 해주는 그런 증권사다. 그럼 대충 이제 이거 그거구나. 그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메릴 린치 증권 창구 뭐 되게 또 유명하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메릴 린치 증권 창구에서 매수가 잡히기 시작했을 때 아침부터 요거 최소한 몇 주까지는 몇만 주 주문 나온다. 네. 추격 매수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유효한 전략일까요? 그런 것도 물론 이제 패턴을 잘 파악해서 예. 그런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이 가능하면은 자료를 증빙할 수 있으면은 스스로 그러면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쭉 지켜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이거는 뭐 담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희가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게 월가에서 내가 아는 전략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돈 버는 전략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왜 그 기회가 남았을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기사. 네. 무슨 뭐 특별한 기법 이런 게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월가에서는 그걸 맨날 연구하고 있고 왜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네.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1000명 뽑아놓고 네. 1000명이 한 100개씩의 알고리즘을 짜고 그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걸로 뭐 돈 몰아주고 네. 여기서 성과 내고 안 통하면 이 전략 폐기하고 또 다른 전략 짜고 뭐 한다면서요. 네네. 그 정도예요? 그런 곳은 특히나 더 이제 성과평가 네. 그리고 각 인물 단위의 성과평가가 아니라 전략 단위의 성과평가 그리고 전략 밑에 있는 서브 전략 단위에서의 성과평가까지 되게 체계화가 잘 돼 있어요. 그냥 같이 투자하시죠, 여러분. 네. 시간에 투자하시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 보면은 프로그래밍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코딩 하실 줄 네. 아는 분들이 HTS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자동 매매 네. 코딩을 해놓더라고요. 네네. 또 증권사들도 그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편 전략 네. 이런 걸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 값에 맞게 주문 나가게끔 네네. 서비스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요. 그죠.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 하고 네. 그리고 그 시도를 개인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그 주문들이 거의 방금 이제 우리가 나눴던 논의처럼 좋아 보이는 전략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연구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만든 전략이 또 하나가 되게 중요했던 게 영속하는 전략이 없어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금방 오거든요. 이게 분명히 통했는데 그죠. 뭐 시장에서 뭐 간파를 당했을지 아니면 상황이 변했을지 그죠. 지속적으로 미치진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